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외신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참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베트남으로 공단들이 다 옮기고 하니까 구미공단, 울산, 포항, 군산 지금 이제 여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도시를 지탱하던 그런 특히 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번영기에는 그 도시에 많이 의존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지탱하고 있던 주력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보다 산업 역사가 긴 그런 나라를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이 톱 뉴스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뉴스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비교적 조금 좀 그런 생산 이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데가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데죠. 거기는 이제 과거에 탄광업이 굉장히 개발된 지역이니까 거기가 재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기사가 이렇게 하나 났네요. 연방정부가 주도했던 빈곤과의 전쟁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스스로 자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굉장히 장문으로 소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The War on Poverty, 빈곤과의 전쟁. 가난이란 게 참 불편한 거죠. 가능하면 피해야 될 거고. 이제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펜실베니아주고 여기가 버지니아 여기가 오하이오 이제 여기가 웨스트 버지니아죠. 산이 높죠. 여기가 산이 높은 지역인데 여기 이제 버지니아주가 빈곤율이 조금 높네요. 미국의 이제 공업이나 이렇게 탄광업이 성행했던 지역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가 인구가 177만 정도 되네요. 1인당 GDP가 5만 4천 불 정도, 빈곤율이 17.9%. 여기 이제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이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아마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를 통과하는 아마 이 라인이 에팔레치아 산맥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탄광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죠. 미국인들 가운데 8명 가운데 1명이 푸드 스탬프를 받는다고 그러네요. 현재 계신 분의 말씀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다룬 기사가 이 버지니아주의 탄광이 아주 여러분들 주요 업이었던 맥도웰 카운티를 다뤘네요. 전성기에 10만 명까지 1950년대에 지금 인구가 17,000명 인구 감소가 67%가 이루어진 겁니다. 빈곤율이 31에서 35% 아동빈곤율이 66.7%가 되네요. 그러니까 노년층들은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디는데 돈을 벌어야 될 가장들이 직장이 없는 거죠. 가구 3곳 가운데 2곳이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연방정부의 지원 제도죠. 푸드스탬프 대상이고 소득이 아주 낮네요. 중위값 소득이 3만 5천 불, 소득 가운데 연방 보조금이 한 54%. 엊그제 여러분들 한국의 농촌을 박병원 이사장이 다룬 기사에서도 아마 한국의 농촌들 소득 가운데 한 60% 정도가 그렇게 정부 지원금일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이 어렵게 되면은 제가 이런 거를 참 관심 있게 봅니다. 보면은 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한번 보시죠. 요즘에는 유튜브나 미국인들이 운영한 유튜브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룬 데가 많으니까
한때 미국의 최고 그런 석탄 생산 지역이 맥도웰 카운티네요. 그러나 산업이 디클라인 쇠퇴함에 따라 가지고 이 도시의 포춘 그런 뭐 재화도 다 떨어지게 됐다. 이분은 다시 재활에 성공해 가지고 직장을 잡아 가지고 재기에 성공한 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없으니까 수도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수도 공급도. 이제 우리는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물이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지만 뭐 우리 세대는 다 물이 부족했던 유년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부족했던 유년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을 아는 거죠. 여기 맥도웰 카운티는 배관이나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그 식수를 그냥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수건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탄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예전보다 사람을 적게 쓰는 거죠. 탄광업을 지금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농업을 가르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분이네요. 비영리 단체 아멜리아 펜디 제이슨 타터 부부는 아니고 이런 활동을, 이게 이제 한때 도시가 번영했을 때 이곳에서 영업을 했던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이제 2016년에 문을 닫았네요.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연방정부가 36억 달러를 쏟아부었네요. 가난을 구제하기가 참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연방정부는 맥도웰 카운티의 웨스트버지니아에 36억 달러 이상의 직접 지원과 수백억 달러의 공적 연금을 쏟아부었지만 가구의 3분의 2가 여전히 푸스탬프 제도에 의존하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지 않았다. 가난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든 거죠. 지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의 이런 그런 방송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한국이 기적적으로 가난을 벗어난 거죠.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겁니다. 탄광업이 여러분들 쇠퇴하면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78%나 급강했고 1950년대 10만 명에 달했던 이런 카운티의 이런 인구가 17,000명으로 67%가 급감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업이 망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직 그렇게 많이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산업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산업 역사가 이런 100년 이상 되니까 이제 정부가 여러분들 직접 지원만 36억 불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수도관이 방치되어 주민들이 노상 배수관에서 물을 길어 쓰거나 생수 기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회가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정부 지원 가지고 이런 가난이 해결 안 되니까 재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끊임없는 재난과 또 이게 또 이제 가난해지니까 약물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물 중독 문제, 정부의 외면 속에서도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버틴다는 자부심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사에 나오는 사례를 몇 개 한번 정리해 보니까 가난이 대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 캐롤린 오웬스 73세 지금 맥도웰 카운티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버지가 강부였고 10남매와 함께 살던 어린 시절
푸스탬프로 구한 피넛 버터와 바나나 조각을 넣은 샌드위치는 그들에게 아이스크림 같은 최고의 별미였다고 해석한다. 아버지도 탄광에서 이런 강부로 어려웠지만 그 후손들이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 제 앞에서 봤던 제이스 타튼 씨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산악 농업을 개발해 가지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 이제 식수 사정이 어려우니까 길가 배수관에서 물을 길어 쓰니까 생수 기부를 받아 가지고 산골 마을의 노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브래드 데이비스 목사 그런 분 이야기.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국은 또 도시 그런 운송체계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빈곤을 미국처럼 심각하게 느낄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은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지면 또 자동차가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월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홈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또 소개되어 있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게 참 가난을 벗어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특히 산업도시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해 사라지고 나면은 재기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유럽 이야기가 참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유럽인들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새겨봐야 될 거죠.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국경을 여러분들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국가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주권국가의 영토를 침략 전쟁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은 현대국제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 또 여러분들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것이고 저도 이걸 보는 마음이 좀 착잡한 겁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 여러분들 불문율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나라더라도 이미 획정된 국경선을 변경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안 된다.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층이나 일부 사람들은 뭐 젤렌스키가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젤렌스키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이 이 원칙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세계 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폴란드를 침략할 수도 있고 아무나 침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뭘 판단할 때는. 이 유엔 헌장에 제시된 모든 회원국은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원칙 헬싱키 최종 의정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본인들이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경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차라리 러시아와 나쁜 딜이 아무리 그 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니까 전쟁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침략할 때 얼마든지 전쟁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 명분을 듣고 여러분들 혹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평화 협상이 자칫 러시아에 유리한 결과를 낳아서 유럽 전체를 더 큰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를 침략해서 병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폴란드가 푸틴의 기분을 언짢게 했기 때문에 침략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곧 유럽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지원들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은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유럽연합이 내든 안 내든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번 전쟁은 바이든이 시작했고 미국에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합의를 하고 끝내야 된다. 유럽 입장은 미국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싸워야 된다. 무방비 상태의 종전은 유럽 안보의 사행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의 입장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유럽이 군수부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거시적 전략을 위해 종전협상을 강행할 의지가 매우 강한 상태다. 러시아한테 땅 좀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현재 나쁜 평화보다도 차라리 종전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익이란 것 때문에 큰 여러분들 전후의 원칙을 무력 전쟁을 통해서 국경선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심 동기는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기사입니다. 단순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이 유럽 대륙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기회와 전략적 안정을 위해 빠른 종전을 원하고 있지만 유럽은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장기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협상 이후에 러시아가 군사 생산 능력을 대폭 확장하고 무력으로 국경을 재획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가장 우려합니다. 유럽연합은 작은 국가들의 연합인 거니까 하나를 이런 데 침략해서 먹고 그다음에 너희들 까부면 핵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겁난 겁니까? 이런 유럽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방어의 핵심인 돈바스의 요새화된 지역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차후에 러시아의 재침공을 돕는 항복문서와 다름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미국 평안의 일부로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을 우크라이나 내부에 배치하여 영공 보안과 군대 재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현금이 바닥나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내륙에 동계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마르크 리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이 승리할 경우에 나토 국경이 위험에 처하고
5년 내에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경선을 변경할 수가 있으면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겠죠. 폴란드도 침략할 것이고 발틱 3국도 침략할 것이고 핀란드도 침략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뇌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야, 미국 국익을 저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강대국이 무력 전쟁을 통해서 국경선을 재설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거든요.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투자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최악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오르고 또 내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비트와이즈 디지털 자산업계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보고서가 나왔네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여기에 거시경제학자인 루크 그로맨 저도 한번 몇 번 소개했죠.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대폭락 예고한 전문가 이렇게 부정적인 뭐 소식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 2026년도에 그런 전망한 비트와이저의 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시면은 10개 플러스 알파 전망을 했네요. 10개 플러스 알파. 완전히 다른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 자산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신뢰받는 대체 자산이자 해지 수단으로 완전히 정착할 것으로 봅니다. 비트와이저의 전망 1번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레이어 2 솔루션을 통해서 글로벌 탈중앙화 경제의 운영체제 OS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예측입니다. 부동산, 채권, 금 등 전통적 자산들이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속도 규모가 수조 달러 단위로 성장해서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비트와이저의 CIO인 호건 씨의 여러분들 작성한 상시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일상적 결제에서 법정 화폐와 동등한 수준의 범용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주요국의 명확한 규제안이 실행되면서 기간 장업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유입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굉장히 낙관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여기 보고서가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뭐 이거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보고서가.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 이론을 깰 것이고 그리고 신고점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름도 토픽 제목입니다. 비트코인은 엔비디아보다 덜 변동적인 자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ETF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새로운 공급 규모의 100% 이상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암호화폐 주식들이 테크 주식들을 성과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와이저라는 회사는 2017년에 여러분들 시작된 가장 공격적인 디지털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견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4만 달러까지 폭락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망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소유권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여러분들 지방 기관 투자자로 이동한 걸 뜻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실물 자산 토큰화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여러분들 참조하시지만 저는 뭐 오늘도 계속 샀습니다. 뭐 큰 양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재원 가운데 일부를 들여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뭐. 다음은 여러분들 2026년의 낙관론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4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고 뭐 바닥에 올 것이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들후들 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 이 분야를 여러분 조사해 보면은 수량 분석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두 사람 같아요. 이분이 지오바니 박사, 이분이 스테판 박사입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어제 여러분들 발표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2026년 5월에는 채소자성법 OLS를 가지고 추정하면 13만 불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퀀타일 분석 방법을 쓰면 12만 3,500불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사기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단계 판매와 같다 이런 이야기 별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스테파누 박사 주장이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연구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락을 받아가 출범한 겁니다. 연구소 이름은 Scientific Bitcoin Institute. Scientific Bitcoin Institute라는 이런 연구소가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겁니다. 이 연구소는 비트코인의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엄격한 그런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소장은 지오바니 산토스타시 박사가 이렇게 맡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소 소장을 맡아 가지고 주정부의 허락을 얻은 겁니다. 이 주정부에 이 지오바니 박사가 이번에 사이언티픽 비트코인 인스티튜트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 너무나 대단하고 멋진 그런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그런 대단한 역사를 창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 밑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를 허락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바로 밑에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 가격이 많이 흔들리고 할 때 여러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판 박사 두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가 분석하는데 열심인 분 같은 연세도 좀 많이 드시고 이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 올린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단순한 4년 주기설이 아니고 유동성 공급과 글로벌 자본 계충에 유입하라는 파월로 거듭 제국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년 또 폭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나 저는 지금 스테판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관이 투자하는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이 원활할 거기 때문에 기술주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들의 가격이,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스테판 박사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 7% 이상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의 거품을 유도하고 가격 상승을 이끌고 유동성이 고갈되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뛰어넘어서 채굴자, 고액자산가, 헤지펀드, ETF, 기업 재무회사와 같은 상위 자본계층의 매수가 시장의 불확실을 줄이고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 자금이 수탁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넓히고 자체적인 거듭 제국 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나 이럴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견해에 동의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믿음보다는 시장 유동성의 변화가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설에 따르면 정점이 2025년 10월 달에 12만 불에 그게 정점이었던 겁니다.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 4년 주기설이 그게 설득력이 없고 내년도에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되느냐, 그리고 기관들의 채택률이 얼마나 높아지냐,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론을 그냥 일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반양론, 그럼 이제 오늘처럼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나는 왜 사느냐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이런 게 안 믿으니까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주식을 좀 사는 거죠. 계속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 망한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불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 큰 불은 아니지만 어떻든 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산 가치가 1년에 7% 내외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방송을 제가 시작한 건데 여기 이제 참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책임감. 사회가 활력을 잃어갈 때는, 책임감을 상실할 때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여러분들 개인 책임이 아니고 공동 책임이니까 그냥 가난해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위기도 가장의 부재나 가장의 책임감 실종하고 영향이 많을 겁니다. 관계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런 자활 의지를 갖고 스스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의식이 명확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책임감의 상실, 책임감의 부재, 책임감의 실종,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고 사회의 비극인 겁니다. 공돈을 주는 게 뭡니까? 책임감의 부재가 극대화된 것이 공돈을 주는 겁니다. 돈은 반드시 이런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들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가 여러분들 성행할 때 그때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것처럼 위대하고 장엄하고 실질적인 그런 선언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출중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X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뭘 많이 느끼는 거 아니까 이 양반은 생각이 참 반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참 생각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토마스 소웰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 오래 근무했던 이런 자유주의 사회철학자인 토마스 소웰 씨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점차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회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의 여러분들 홈리스 문제라든지 약물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무책임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단어를 하나 만들자면 그건 책임감입니다. 내가 가장으로 책임지겠다. 내가 한 사회 시민으로 책임지겠다. 그 하나가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모두를 다 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딱 한마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토마스 소웰 이야기를 인용한 스탠포드의 후보 연구소 연구원을 오래 지내고 지금은 리타야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이 말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병호 TV 방송을 보고 내가 투자를 결정했다. 그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개인적 책임입니다. 개인적 책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약함도 여러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공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뭐 맨날 징징거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인용을 한 겁니까? 참 그래 대단한 사업가로서 대단하지만 생각이 반듯한 겁니다. 생각이. 여기 이제 오늘 이 카맥이라는 분이 전설적인 프로그래머라고 하네요. 전설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이분이 2022년도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논평한 내용들이 오늘 실린 겁니다. 이렇게.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전설적인 프로그래머입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거의 동년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맥과 머스크는 비슷한 연령대이며 어린 시절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며 성장했고 비슷한 책들을 읽으며 가치관을 형성한 점에서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일론 머스크는 부유한 은퇴자로 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산을 쏟아부어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카맥은 수많은 자산가가 돈을 탕지는 것과 달리 일론 머스크는 이를 세상을 바꾸는 데 투자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주 탐사, 교통의 전기와 태양광 에너지 등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문제들에 자신을 완전히 던진 점에 대해서 카맥은 큰 찬사를 보냅니다. 카맥은 자신의 우주회사를 운영할 때 가족이나 개인 삶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한도 내에서만 투자했음을 고백하며 배순을 치고 도전한 머스크의 방식에 경외감을 표합니다. 카맥은 머스크를 단순히 비즈니스맨으로 치부하는 시각에 대해 반대합니다. 머스크는 엔진 소재의 선택, 추진체 선정 등 매우 세부적인 기술적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공장을 함께 둘러볼 때 일론 머스크는 용접 방식이나 하부 어셈블리 조립 등에 대한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카맥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기술에 능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맥 같은 기술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지식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맥은 뉴럴링크, 보링 컴퓨팅, 트윗 등 머스크가 맡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카맥은 머스크가 지나치게 많은 일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을 위임할 수가 있고 그 아이디어가 뭐 차고 넘치니까 X에 적용했던 아이디어를 X 스페이스에 적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이런 더 멋진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스탠퍼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 오랜 선임 연구원이 있었던 토마스 소웰 씨의 이야기를 언급해 가지고 자유의 부재가 개인의 몰락과 현대 문명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이 장엄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사고 방식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죠. 책임감이 상실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좌파를 왜 싫어하느냐 그렇게 좋아하지 않냐 무책임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실종됐기 때문에 누군가 제게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 한 단어가 뭐냐 그건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가족들을 책임지겠다. 자기가 나라의 시민으로 책임감을 가지겠다. 자기가 당대 지금 세대에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빚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4천조 5천조의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서는 그건 책임감하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도둑놈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사기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런 방송이 나가고 한 분이 제 연배인데 공 박사님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밑에 한 분이 그러면 똥은 자기가 다 싸고 다음 세대에 똥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는 것이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대만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세대한테 빚을 넘기지 않겠다. 당의 연도의 세금 수입의 50%는 반드시 여러분들 국가 부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책임감의 부재. 여러분 진실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선거는 당일 투표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공돈을 줍니까? 왜 공돈을 받습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망하는 겁니다. 오늘 윤 대통령 이름 생신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1960년도 12월 18일생입니다. 제가 5월생입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윤 대통령한테는 2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들은 국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런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윤 대통령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통해야 되지만 그게 한국인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운명이 될 겁니다. 한국인이 짊어질 운명이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 계시는 2년 6개월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작은 것이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월은 흘렀고 기회는 놓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했지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이크로스태티 지금 주식이 164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도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 겁이 나서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있더라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중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300불로 시작한 주가가 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비실비실합니다. 이런 가격에도 못 삽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가격에 가도 이런 살 수가 없는데 겁이 났어. 여러분 바로 방송 시작하기 2시간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하고 예, 아마 베트남계 미국인 같아요. CEO, 예, CEO. 이분도 말씀을 참 잘하대요. 예, 뉴욕의 모간 스탠리를 방문한 겁니다. 모간 스탠리. 예. 마이클 세일러 이런 메시지 난 건데 Guess the bank. 이거 좀 추측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중요할 때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예, 모간 스탠리 아주 건물이 근사하네요. 입구에. 예. 이렇게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아드리안 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예. 아니 이 사진에 있는 데서 마이클 세일러하고 퐁리 여러분들 사장님이 어느 은행을 가신 겁니까? 예, 난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하냐. 1월 15일 날 모간 스탠리가 운영하는 MSCI 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펀드들이 만일 거기에서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제외해버리게 되면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 불이 이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좀 상당히 위기인 거죠.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모간 스탠리를 간 겁니다. 딴 데도 아니고. 모간 스탠리를 가가지고 사진 속 두 인물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핵심인 마이클 세일러와 퐁레이입니다. 그들이 모간 스탠리 로고 앞에 비트코인 오렌지 색상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어떻든 모간 스탠리를 방문해 뭔가 이야기를 나눈 모양입니다. MSCI 리스트 제외 논란과 항의. 질문하신 대로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MSCI 모간 스탠리 캡달 인터내셔널 지수와 관련해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은 리스트에 제외해서 펀드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MSCI 지수에 제외되거나 비중이 낮아지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수십조 달러 규모의 패시브 펀드들이 MSTR 주식을 강제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이걸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정리해 가지고 1월 15일 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164불이 물론 내일 뭐 150불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관계없는 겁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푼돈 생기면 전부 다 사는 겁니다. 이제 판단은 이제 본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 논평하는 것이 꼭 옳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주력 상품은 돼서는 안 되죠. 자기 자산에서의.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1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 가운데 10%입니다. 전체 10%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도 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겁이 나서 못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일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 17일 날 마이클 세일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올린 글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활성 코인들은 이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보안 체계로 잃어버린 코인들은 동결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보안은 강화되고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양자 내성 암호화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개인 키를 분식해 이동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코인들은 영구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통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위협이 오히려 비트코인 보안 체계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양자 내성 암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 키를 분실하는 그런 비트코인도 등장할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판단이 잘 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이클 세일러가 이걸 다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포스팅을 다시 한 겁니다. 한번 보라고.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67만 개 그리고 비트코인 현재 시장 가치로 하면은 600억 불 그다음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입한 돈이 500억 불 비트코인 한 개당 여러분들 투입한 생산 비용이 7만 5천 불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냥 뭐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비대칭적 투자지 않습니까? 다른 투자에 비해서 손실 위험에 비해 가지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 관련 투자 중에서도 가장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투자인 거죠. 마이크로 스트레이트가 더 이런 공격적인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죠. 많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확신이 서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비트코인이 뭐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내년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다. 마이크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내년에 망하겠습니까? 공 박사님 뭐 비트코인하고 너무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망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야기 이게. 아메리칸 비트코인 회사입니다. 누구 회사입니까? 주요 주주에 에릭 트럼프하고 여러분들 장남이 들어있는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입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의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지금 세 번째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하고 다음에 일본의 여러분들 뭐 메가 무슨 프레니튼가 하는 호텔업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 2명이 하는 뭐 목숨 걸고 하는 사업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이런 비트코인 회사가 계속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겁니다. 14개, 30개, 46개, 46개, 244개, 275개, 385개, 421개, 533개 자금을 계속 조달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건 이런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이게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아메리칸 비트코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한 주당 갖는 비트코인 개수지 않습니까? 503개가 아니고 사토시가 여러분 8개 0.00000의 8개 이런 숫자니까 주주 한 명당 533 사토시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원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0.0000000 예, 0이 8개인 거죠. 1사토시가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들들이 목숨 걸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사업을. 그래서 5,098개를 모았는데 아메리칸 비트코인 여러분 주식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533 사토시를 주당 533 사토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제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간에 12월 15일 날 92,000불 수준에서 16,645개를 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렌지 다시라고 해서 계속 산 날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달력 하나 만들어 달력에다 이렇게 주요 주식을 사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좋겠죠. 오렌지 스티커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기 제가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들들이 목숨 걸고 사업을 하는데 규제 환경은 전부 다 풀어주겠죠.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대세가 될 거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여러분들 뭐 폭락을 해가지고 4만 불 간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15,000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나 이런 상징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해 가지고 확신이 서면은 이렇게 많이 낮아질 때 사는 거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관론은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비관론이.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에 많이 휩쓸리게 되면은 돈은 벌 수가 없죠. 이제 공포 매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투자 기회도 놓치고. 그래서 비관론이 유행할 때 항상 비관론의 허실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